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이번 시간은 약간 좀 난이도를 높였습니다. 히토류. 히토류. 그냥 이름만 들어도 레어 어스에 대한 공부를 좀 이어가 보죠. 김상훈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거 갖고 왔어요? 저도 좀 어려운데 저는 히토류에 조금 관심이 많아서 예. 기사를 보다 보니까 지난달 말에 전해진 뉴스인데 한국에서는 크게 다뤄지진 않았더라고요. 뭐였냐면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조례 내용이에요. 이게 중국에서 법 같은 건데 제목이 히토류 관리 조례라고 하는 건데 원래도 중국 공산당이 히토류 관리 같은 게 굉장히 타이트하게 해왔었잖아요. 네. 이게 아예 법으로 이제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할 얘기는 여기 핵심이 뭐냐면 앞으로 히토류는 중국 국가 소유다. 이걸 명문화했습니다. 뭐 사실 이전에도 중국 국유 기업들이 대부분 히토류를 생산하고 관리를 했으니까 그때도 뭐 국유 재산, 사실상 국유 재산이나 마찬가지였는데 굳이 이걸 법으로 조례까지 만들어가면서 이걸 국유화하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사실 표면적인 이유 같은 경우는 과잉 공급 그리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 조금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중국은 맥락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걸 할까? 그래서 히토류라고 하는 건 신재생이라든지 전기차, 이렇게 우리가 기후변화 대응이라고 하죠. 탈탄소.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고 서방 자유진영 국가에서도 그렇고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중국이 90% 정도를 쥐고 있으니까 공급망에 예. 항상 이렇게 불안한 건데 그래서 최근에 미국이랑 호주 이런 데서 독자적으로 서플라이 체인을 갖추겠다라고 준비를 엄청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저도 지난해쯤에 그 미국 땅을 파봤더니 어마어마한 규모의 히토류 광산이 있더라라는 컨텐츠를 제가 전달해드린 적이 있는데 예. 이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게 그냥 국유 재산화한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아예 공산당이 이 히토류 같은 경우는 직접 목줄을 쥐고 컨트롤을 할 것 같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조금 우리가 뭘 불안해해야 될까 이런 이야기를 조금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히토류에 대해서 잠깐 기본 상식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이게 주기율표라고 하는 게 조금 복잡하죠. 여기 보시면 히토류라고 하는 아이들이 여기에 있는 그 얘랑 그 다음에 이쪽에 몰려있는 아이들 17가지의 원소를 히토류라고 해요. 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경히토류 쪽에 속해 있는 네오디뮴 그 다음에 중히토류 쪽에 있는 디스프로늄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얘네가 뭐 비싸기도 비싸고 가장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네가 왜 중요하냐면 얘들로 연구자석을 만들거든요. 저희가 네오디뮴 연구자석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오디뮴으로 연구자석을 만든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네오디뮴으로 자석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자석 같은 경우에는 열을 많이 받으면 이게 자력이 사라집니다. 근데 이게 연구자석은 모터에 들어가잖아요. 열을 받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네오디뮴만 넣게 되면 온도가 올라갔을 때 자력이 사라지는 문제가 있어서 이 디스프로슘이라고 하는 아이를 꼭 넣어줘야 되거든요. 얘가 열에 강해서 그래서 보통 이 디스프로슘을 연구자석 만들 때도 쓰지만 원전에 있는 원자로 제어봉 만들 때도 이 디스프로슘을 쓰거든요. DY. 맞습니다. 그래서 연구자석을 만들 때 디스프로슘은 중량 기준으로 한 10%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원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60에서 70% 정도가 들어가니까 이름만 네오디뮴 연구자석이지 사실 디스프로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여튼 이 두 아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 미국이 중국을 많이 때리면서 중국이 이렇게 히토류나 희귀 광물들 자원을 무기화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히토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무기화해서 뭔가 휘두른 적이 없기는 합니다. 아, 중국이 아직 카드로 쓴 건 아니다. 맞아요. 최근에 뭐 갈륨, 게르마늄 이런 거 수출 통제를 한 적은 있는데 갈륨이랑 게르마늄은 히토류는 아니에요. 그냥 희귀 금속인 건데 그래서 이번에 뭔가 하려고 이렇게 사전 준비 작업을 한 게 아닐까라고 다들 걱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기도 한데 그래서 사실 2021년부터 이 조례를 만든다고 얘기는 해왔었어요. 그래서 2021년부터 중국이 한 게 뭐였냐면 중앙정부가 총량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각 기업들한테 히토류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기업들한테 니네들 1년에 계속 우리한테 할당량을 받아가. 그래서 우리가 주는 할당량만큼만 생산을 해. 그래서 당시에 뭐 201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중국의 히토류 광산이 한 100여 개쯤 됐거든요. 네. 업체들이 히토류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100여 개쯤 됐는데 이걸 6개까지 줄이고 2021년에 다시 이걸 4개로 줄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 기준으로 중국 정부한테 할당량을 받은 히토류 생산 기업이 중국 히토그룹, 그다음에 북방 히토, 샤먼 텅스턴, 광동 히토 이렇게 4개 기업 정도가 있는데 사실상 중국 히토그룹이 샤먼 텅스텐이랑 광동 히토그룹을 가지고 있어서 2개밖에 지금 안 남아 있는 거예요. 이미 국유 재산화는 이미 다 됐고 이번에 법으로 아예 그냥 우리가 이거는 중앙정부 소유다라고 이렇게 명문화를 한 건데 이것뿐만 아니라 뭐 수출 같은 경우에도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당연히 외국인 투자 못 받게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게 공정 기술이라고 하죠.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히토류는 사실 생산하는 것보다 이거를 분리하고 정제해서 이제 그 순수한 산화물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그게 생산 과정이죠, 사실상. 맞습니다.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히토류가 안 묻혀 있는 건 아닌데 다른 나라에도 다 있는데 맞습니다. 거기에서 그걸 이제 뽑아내고 정제하고 하는 과정에서 뭐 먼지도 많이 나고 막 힘들고 막 더럽고 막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히토류라고 하면 사람들이 희귀한 금속이라고 다들 오해를 하시는데 흙 안에 드문드문 원소가 박혀 있다라고 해서 히토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히토류라고 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막 희귀한 금속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가장 적은 금속 같은 경우에도 금보다 200배나 많다고 하니까. 근데 다만 얘들이 너무 많이 넓게 퍼져 있어서 요거를 한꺼번에 모아서 정제하는 게 힘들고 이게 많이 모여 있는 광산이 많지 않다는 게 뭐 맹점이라면 맹점인데 여튼 히토류를 이런 식으로 채굴을 해서 뭐 정제 재련까지 제조를 하는데 이렇게 채굴 농축까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암석 안에 히토류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요걸 깨서 잘게 부순 다음에 히토류 많은 그 17가지 히토류가 모여있는 산화물을 만드는 것까지는 사실 다른 나라들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채굴까지는 중국이 60%, 미국이 15%, 나머지가 25% 정도니까 그렇게 중국의 절대적인 의존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분리 정제부터는 달라집니다. 여기서부터는 중국이 압도적인 그 점유력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 분리 정제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중국만 그렇게 잘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는 한데 이게 분리 정제라고 하는 게 사실 쉽진 않아요. 이게 17개 히토류가 잠깐 요 슬라이드 다시 보여드리면 15가지 히토류가 다 여기에 몰려 있는 거잖아요. 주기율표 여기에 몰려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얘네들의 화학적 특성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화학적 특성이 비슷한 원소들이 다 섞여 있는데 요거를 순수하게 다 발라내서 분리해내는 게 쉬운 건 아니고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화학 물질을 통해서 녹이는 과정, 그 다음에 이걸 다시 다 분리해내는 과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 예를 들면 이 디스프로슘 같은 경우에는 이름 자체가 이름이 그리스어로 굉장히 어렵다라는 뜻의 얻기 어렵다라는 뜻의 저기 뭐죠?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스프로시토스라고 하는 건데 얻기가 어려운 금속이다. 그래서 얘를 순수하게 발라낼 수 있었던 것도 1950년에 들어와서야 순수하게 발라낼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중히토류 중에 디스프로토슘은 거의 100% 중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미얀마도 들어가 있긴 한데 사실상 미얀마도 중국 거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래서 100%를 얘가 가지고 있으면 사실 네오디뮴을 많이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마운틴 패스 강산 같은 데도 네오디뮴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다만 지금은 정제하는 기술이 없어서 중국에 맡기고 있는 건데 네오디뮴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최근에 그 미국이 MP 머티리얼즈라고 하는 기업이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정제하는 시설을 짓겠다. 그래서 이미 다 완공을 해서 정제를 시작했습니다. 아직 상업 생산한 건 아닌데 그래서 곧 있으면 상업 생산을 시작할 테고 근데 요거까지는 어떻게 되는데 이 중히토류 마운틴 패스 광산은 그 경히토류 광산이어서 사실 이 디스프로슘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요거를 정제할 만한 원료도 없고 그 다음에 정제할 만한 기술도 없고 시설도 없는 건데 그래서 중국이 이 디스프로슘을 쥐고 있으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건데 그래서 그 이게 뭐 어려우면 뭐 얼마나 어렵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미국 방위고동 연구계획 이게 다르파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 첨단 시설 기술들을 많이 개발하는 미국 정부기관이잖아요. 여기서는 이 히토류를 다 하나씩 발라내는 공정이 최소한 100단계는 필요하다. 어떤 기술자 같은 경우는 1500단계의 다른 공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만큼 이 분리 공정이 비슷하고 이 분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하버드 인터내셔널 리뷰 이런 데서는 뭐 이런 식의 보고서도 내기도 했는데 히토류 한 톤을 생산을 하려면 2000톤의 독성 폐기물이 발생을 한다. 이게 뭐 화학 물질이 포함이 돼 있는 뭐 흙이라든 이런 것들이겠죠. 1톤이요?
1톤, 히토리 1톤 생산하는데 총 2,000톤의 독성 폐기물이 발생을 한다. 이건 조금 과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장 치명적인 게 방사성 토륨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기율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요건 히토리는 아니지만 흙 안에 같이 섞여 있는 토륨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얘도 이렇게 얘네들 다 발라내려면 얘도 따로 떨어져 나오겠죠. 근데 이 토륨 같은 경우에는 자연 상태에서 방사성을 내뿜어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 히토리 1톤 생산하는데 이 방사성 토륨이 1톤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 1톤 그 히토리를 생산하는데 부산물로 나오는 방사성 토륨을 다 모아놔야 되잖아요. 예. 그럼 어딘가에 이게 격리를 시켜야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 이거 격리하지 않고 그냥 자연 상태에 이렇게 모아둔다고 얘기를 해요. 지나가면 방사하는 오염돼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 내몽골 자치주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히토리 광산이 있습니다. 바오윈 어보라고 하는 굉장히 큰 광산인데 전 세계 뭐 매장량의 한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매장량이 있고 생산량의 절반 정도로 가니까 어마어마한 광산인 거잖아요. 네. 이 광산 옆에 가 보면 7만 톤의 방사성 토륨 폐기물을 모아놓는 웅덩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환경 오염 문제와 그다음에 분리 기술 이 문제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그 많은 기업들 미국에 있는 기업들 비롯하여 뭐 호주에 있는 기업들 자원 기업들이 이거를 정지하고 분리하는 기술을 굳이 하지 않았던 건데 근데 최근에 어쨌든 2011년도에 중국이 한번 그 일본과 일본과 싸우면서 그 센카쿠 열도라고 하죠. 중국말로 다오위다오 조오도 여기서 이렇게 영토 분쟁이 나면서 그 히토리를 수출 금지하면서 한번 세게 부딪혔었잖아요. 그때 이후로 미국이 비롯한 호주 이런 기업들이 야 우리가 단순히 히토리 원광만 생산하지 말고 정제하는 기술, 분리하는 기술 이것도 빨리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이런 와중에 중국이 갑자기 2021년도부터 조금 이렇게 수출 통제를 굉장히 강력하게 시작하다가 이번에는 아예 그냥 국유재산 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요거는 분명 뭔가 목적이 있다. 어떤 목적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목적이 있는 건가요? 그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뭐랄까 그 분석을 했더라고요. 뭐 첫 번째는 히토류가 풍력 터빈이랑 전기차에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풍력 터빈이나 전기차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이 이 시장 우리가 무조건 먹고 가야지라고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공을 들여왔고 실제로 지금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산업이잖아요. 네. 요걸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그럼 히토류를 굉장히 싸게 공급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히토류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가 굉장히 조금 뭐랄까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면서 싸게 공급을 하는 어떤 그 뭐랄까 공급망의 컨트롤 타워 이런 역할을 하려고 한 게 아닐까라고 하는 게 하나의 해석이고 싸게 공급하면서 타이트하게 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만 맡겨놓으면 뭐랄까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춤출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중국이 전 세계 히토리 물량의 90%를 쥐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시장 상황에 맡겨놓으면 예를 들면 바깥에서 비싸게 사간다. 그러면 히토리를 파는 중국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기 팔겠죠. 그렇겠죠. 근데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이거 아예 그냥 중국 정부가 다 이렇게 할당량을 주면서 관리를 한다는 거죠. 수출도 통제를 판매는 하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 근데 그게 첫 번째 해석이고 두 번째 해석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히토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사실 조금 의아한 상황이거든요. 요즘 히토류 가격이 다 떨어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 네오디뮴 가격을 보시면 2022년에 고점을 찍었다가 거의 지금 3분의 1토막이 거의 났어요. 뭐 작전주에 당한 느낌.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장 원리로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그리고 우리가 느끼기에는 사실 최근에 2, 3년 얼마야, 동안은 이게? 전기차도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됐고 예. 풍력 터빈 같은 것도 많이 우리가 이야기로는 보기로는 많이 설치가 됐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토류 가격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뭘까? 근데 2021년도부터 중국 정부가 히토류를 완전히 장악을 하고 수출 통제를 하고 그 다음에 할당량을 줘가면서까지 공급량과 가격 관리를 했단 말이죠. 2021년도부터 이런 문제가 시작이 된 건데 디스프로스 가격도 비슷합니다. 2021년에 고점을 찍었다가 지금 거의 반토막 수준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중국 정부가 굳이 중국이 전 세계 물량의 90%를 쥐고 있는데 아무리 그 터빈이라든지 전기차 산업을 키우겠다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가격을 떨어뜨리는 이유가 있을까? 이유가 될까?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생각하는 조금 더 좀 음모론에 가깝다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이
최근에 중국이 이 히토류 중요한 산업 히토류를 한 손에 다 쥐고 있었는데 미국이 굉장히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독자적인 서플라이 체인을 갖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덤핑으로 쳐서 아, 서플라이 체인이 안 맞습니다. 만들어지게 서플라이 체인을 갖추기도 전에 얘네들이 아예 그냥 싹수를 잘라버려야 그 어떤 민간 회사도 히토류 생산 시도를 못 하게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2020년도에는 2020년도 수요가 24만 톤 정도고 공급도 딱 24만 톤 정도였어요. 예. 얼추 공급과 수요가 맞잖아요. 근데 2021년 보면 수요는 늘어나긴 하지만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데 공급량이 확 늘어납니다. 29만 톤. 그다음에 2022년에는 30만 톤, 35만 톤. 이게 전 세계 히토류 산화물 공급량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수요는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는데 이렇게 공급량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뭘까? 딱 2021년도부터 중국 정부가 히토류를 굉장히 강하게 틀어주기 시작한 때였거든요. 그러면 뭔가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예. 그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이나 호주 같은 나라들이 독자적인 서플라이 체인을 갖추기 전에 이걸 덤핑 쳐서 가격을 낮춰놓으면 저쪽은 시장 원리로 돌아가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걸 덤핑을 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예. 해석도 있죠. 그럴듯하네요. 예. 그래서 실제로 뭐 미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이 독자적인 서플라이 체인을 갖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마운틴 패스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광산 이것도 굉장히 큰 히토류 광산이거든요. 여기는 경히토류 그러니까 네오디뮴을 생산하기 위한 광산인 건데 원래는 중국의 바오윈 어보라고 하는 광산이 있기 전에는 여기가 세계에서 가장 큰 히토류 광산이었단 말이죠. 예. 근데 중국에 밀려서 2002년에 문을 닫았다가 히토류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2018년에 다시 문을 엽니다. 예. 그래서 2018년부터 최근까지 그 원광이라고 하죠. 이걸 생산을 하다가 이것만 생산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그 광산 옆에 정제 시설을 짓고 있고요. 이 정제 시설을 거의 다 지었고 이제 조금 시범 생산하는 과정이고 곧 있으면 상업 생산을 돌아간다고 하니까 어쨌든 이 분리하고 정제하는 기술을 내재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게 다가 아니고 뭐 미국은 여기 말고도 굉장히 중히토류 광산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서 발굴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내부의 안에서도 중히토류 광산을 찾고 있고 그 다음에 알래스카에서도 히토류 광산을 IRA 법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개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뭐 크리티컬 미네랄즈라고 하는 미국 기업이 예. 그린란드에 굉장히 큰 중히토류 광산을 개발권을 따냈다라는 언론 그 외신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중히토류 광산, 그 다음에 정제 기술, 분리 기술 이런 것들을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호주도 마찬가지. 호주에 라이나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얘네는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 유일하게 히토류를 정제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는 호주 기업입니다. 얘네 같은 경우에도 말레이시아에서 뭐 경히토류 정제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여기에 우리가 옆에다가 중히토류 정제 시설을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경히토류 정제시설 짓고 중히토류 정제시설까지 짓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연구자석이라고 하는 네오디뮴 연구자석을 그냥 중국 빼고 서방이 독자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공급량이 얼마나 충분하냐는 뭐 뒤에 여전히 남아있는 숙제이기는 합니다만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당연히 두고 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 빼놓고 우리 공급망을 도움 하나도 없이 연구자석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전 세계를 쥐고 흔들 수 있는 카드 자체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덤핑을 쳐야지라고 지난 3년간 준비를 해온 게 아닐까. 그리고 국유 재산화를 했다라고 하면 사실 앞으로는 뭐 지금까지도 본인들 마음대로 해왔지만 중국 정부가 훨씬 더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법적 명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조금 더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게 아닐까라는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중국이 덤핑 친다고 그냥 하지 말지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서방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한 거니까. 그렇죠. 그건 중국 게 싸고 서방 기업 게 10배 비싸도 네. 서방 기업 거 사게 하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보조금을 줄 테고 예. 실제로 많은 산업에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이 이렇게 덤핑을 치면서 MP 머티리얼스나 라이너스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해서 뭐 거의 그 영업이익이 반토막씩 나가고 그랬어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 그래서 실제로 둘 다 상장사인데 주가도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사실 이게 자원 쪽에서는 이게 처음 있는 사례는 아니에요. 이런 비슷한 사례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2014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오펙을 다 모아놓고 어마어마한 증산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때 이유가 뭐였냐면 미국에서 셰일 붐이 일어나서 갑자기 미국에서 석유가 원유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우리의 헤게모니가 위협받는구나. 이거 증산을 해서 원래 100달러 정도 가던 배럴당 100달러 정도 하던 유가를 20달러 수준까지 내려버립니다. 근데 당연히 미국에 있는 셰일 업체들은 다 도산을 했겠죠. 많은 기업들이 그때 도산을 하고 그때 실제로 유정이라고 하죠. 원유를 꽂아놓은 유정들 예. 굉장히 많이 이렇게 문을 닫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사우디 석유부 장관이 우리가 증산을 하게 되면 당연히 석유 수입이 줄어들잖아요. 산유국들은 증산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렇게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는 그 오펙 회원국들을 데려다 놓고 우리가 지금 미국을 못 죽이면 우리가 더 힘들어진다. 이렇게 달래서 증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우디도 똑같이 중국과 같은 전략을 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얘네 싹수를 잘라내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더 힘들겠구나. 물론 그 당시에 짧게 보면 그때 사우디는 이겼습니다. 실제로 많은 셰일 업체들이 도산을 했으니까.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당시에 그 조금 뭐랄까 방만하게 이렇게 개발이 되던 것들이 다 구조 조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협 집산을 하면서 덩치가 커지면서 오히려 지금은 미국 셰일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어떤 혁신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증산을 많이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최근에 그 중동에서 분쟁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가가 많이 튀지 않고 나름 안정적인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쉐일 덕분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이 히토리를 가지고 뭐 중국이 어느 수준까지 뭐 미국과 호주를 압박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미국과 호주가 독자적인 서플라이 체인을 갖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거를 방해하는 공작은 계속 이어질 거다. 근데 그걸 조금 원활히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조금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춘 게 아닐까라는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중국이. 네. 그렇군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서방 세계는 잘 만들고 있다는 거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아직 막 그렇게 크게 성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중국이 뭔가 본격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뭔가 이렇게 압박을 하는 상황은 아닌 건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뭔가 이렇게 충분히 효율적으로 칼을 휘두를 수 있게끔 뭔가 환경을 갖추는 과정이 아닐까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뭐 계속 이렇게 중국이 덤풍 치면 저희는 히토리를 사다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서방도 구축하고 중국도 계속하고 양쪽이 만드는 게 좋죠. 그렇죠. 사다 쓰는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히토류 가격은 다들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다 그렇게 됐어요. 네. 거의 모든 히토류가. 히토류 가격의 벤치마크가 네오디뮴이랑 디스프로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거 말고 뭐 터뷴 이런 아이들도 있긴 한데 이런 아이들은 너무 생산량이 적고 쓰는데도 많지 않아서 가격이 높은 아이들이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뭐 아직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고점 대비해서는 대부분이 다 이렇게 2배, 뭐 반토막 혹은 3분의 1토막 이렇게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히토류 공부. 네. 질문 없어요? 질문? 아까 그 주기율표만 봐도 옛날에 아픈 기억들이 생각나서. 네. 결국에 셰일과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그렇죠. 중국 입장에서는 히토류라고 하는 거에 헤게모니를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다 보니까 서구 진영이 그 서플라이 체인에서 바깥에 나가는 건 어떤 식으로든 계속 방해를 할 테고 예. 그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채팅창에서는 성격 안 좋으신 분들은 야 그거 김상훈 기자 혼자 생각이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거 해석이에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중국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네. 어쨌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너무 지금까지 과잉 공급이 돼 있다. 실제로 중국이 과잉 공급을 하기 시작한 거는 중국 정부가 이렇게 그 공급에 아예 컨트롤을 공급을 아예 손에 다 쥐고 나서부터니까 어쨌든 의도적으로 과잉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이 와중에 국유 재산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뭐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는 건 아닐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중국이 생산을 늘려서 생긴 일인데 그게 일부러 그러는 것도 같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김상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